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제 인생을 바꿔줬던 저에게는 세 분의 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귀인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어떤 그 시간 아니면 그 경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제안했던 어떤 기회로 여러분이 뭔가 인생에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한다거나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모멘텀이 되어서 이전과 나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다거나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세 분 있었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어떤 거예요? 일단 좋은 삶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뭐 내가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뭔가 인정받는 그런 삶.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죽은 속은 자기 일을 잘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저 사람 참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지라는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희 멘토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게 위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위상이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부러움을 산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포지션에 있을 때 뭔가 외적인 조건값이 좋을 때 타인들에게 부러움을 사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러움을 사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그 상태가 위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기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할 때 그게 바로 위상 있는 삶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이 세 분의 귀인이 저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함께 모시고 일했던 저의 사장님이에요. 보통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이분이 나에게 스승님이다라는 관계로 가기가 쉬운 관계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났던 건 아이들 가르치는 방문학습지를 하면서 윤 선생이라는 그 방문학습지의 한 지점에서 저는 근무를 했어요. 천안 지역에 있는 천안에서 가장 잘 운영하시는 여자 사장님, 김은영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센터, 지점에서 저는 방문학습지 관리교사로 입사를 했고 사장님과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처음 뵀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장님인데 마치 저한테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보다 사실 나이가 그렇게 저희 사장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분은 인생을 깊게 그리고 굉장히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분께서는 단순히 영어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학원이나 이런 선생님하고 깊은 어떤 스승과 제자 관계로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해외 유학 가서도 여전히 사장님과 소식을 나누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선생님으로 나도 성장할 수 있어야겠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어떤 롤 모델이라는 거를 갖게 됐던 게 저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은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언제나 이제 철저하게 개인의 어떤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자원들을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그때 방송팀이 있었거든요.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내가 아는 것들로 타인을 돕는 굉장히 이제 이런 이타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저희 사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저는 저희 사장님하고 이렇게 저는 저희 사장님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장님께서 이미 그 플랫폼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는 곳을 마련하셨고
이분께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셨고, 이분께서 자신이 사람을 고용해서 누군가가 여기에 문의했을 때 상담을 진행해서 그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모아둔 학생에 대해서 제가 가서 수업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미 잘 만들어 두신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고객을 모집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출근을 했는데 이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학원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진짜 돈은 여러분 잘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학원을 처음에 오픈할 때 내가 잘 가르치니까 학원하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뭐 석사 학위가 있거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만큼 내가 시장에서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우리 학원에 문의가 오도록 만드는 게 마케팅이고요. 문의가 왔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상담을 진행해서 내가 이 사람이 결제를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세일즈고 클로징이거든요. 근데 이 상담의 스킬이 부족하면, 내가 우리 학원에 오게까지 했는데 상담을 부족하면 결국 그 사람이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 상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등록을 해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강력하게 내가 클로징을 못하면 이 사람이 결국 여기서 나의 고객이 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건 내가 등록시키고 나서 그 후의 일이고, 그 앞에 오게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등록하게 만드는 스킬, 이게 다 사실은 세일즈와 마케팅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사장님과 함께 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제 고객하고 어떻게 내가 상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그런 직원을 관리하신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살면서 살아오셨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싹 다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뭘 봤냐면, 희망을 봤어요. 저희가 인생에서 이제 저희 집이 뭐 살만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좀 기울어서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20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왔던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그렇게 사실 여유가 있거나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스스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을 보면서 가르치는 이 일을 내 평생의 업으로 가져가도 좋을 만한 일이구나를 정말 마음에 깊은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플러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넉넉하게 잘 먹고 살 수 있구나.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 두 가지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됐던 건, 제가 일을 하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장님을 떠난 지가 제가 뭐 15년 이상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던 정말 감사한 제 인생의 귀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제가 이제 학원을 오픈할 때도 사장님께 정말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뭐 부지런히 사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의 현명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올바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귀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 멘토님이에요. 저희 멘토님, 제가 글 쓸 때 자주 언급하는 분인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그 제 구독자분께서 제가 했던 말과 그분의 말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다 이제 커멘트를 달았거든요. 그분이 저희 멘토님이에요. 근데 나이가 저희 멘토님이 저랑 띠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12살이 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어리니까 뭔가 이제 관계를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저희 멘토님이고 멘토님에게 제가 배웠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랑 같이 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그 사람의 언어를 담고, 언어가 담는다는 건 저의 생각과 저의 실제 삶이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저희 멘토님이 나이가 많이 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배우는 제자의 입장으로 저희 멘토님과 3년 반 넘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정말 좀 부끄러운 건 제가 나이로는 숫자가 많지만 멘토님보다 제가 경험치가 적고 사실 아는 것도 적어요. 멘토님께서 훨씬 더 깊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이런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관점에서는 훨씬 저보다 오랫동안 집중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고 깊게 팠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멘토님의 어떤 경험치라든지 그런 멘토님께서 깊게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풍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제가 아직도 저는 채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저는요, 제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꽤 똑똑하고, 아, 주은숙은 일 잘하는 여자지. 주은숙은 자기 일에 책임감 있고 일 잘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목표하면 반드시 이루는 여자야라는 저에 대한 약간 또 나름 프라이드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그동안 내가 이뤘던 것들이 나는 나의 어떤 실력과 노력,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뭐 오늘 만나서 잘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력, 노력은요,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시면요, 이건 기본값이에요. 실력과 노력조차도 없다면 이런 사람은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생존이 불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력과 노력이 없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이루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운이에요, 운. 근데 저는 운의 영역을 너무 사실은 과소평가했던 거죠. 말로는 아, 내가 노력했고 이제 내가 실력도 있고 노력도 했지만 그래 운이 있었어라고 말은 했지만 이 운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사실 다시 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이 부분이 취약했어요. 어떤 거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과대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에 대한 객관적인 이 어떤 객관적으로 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이 점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말 내가 이 부분은 취약해서 이 부분을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하는 거야. 이건 정말 강점이야. 예를 들어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이건 저도 이제는 인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그게 강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아, 내가 그럼 좀 취약한 건 뭔가 취약한 거 아, 그래 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좀 매끄럽게 소통하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좀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는데 정작 취약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또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어쨌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무엇이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이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부족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사실은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옛날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다 제 생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그냥 그대로 세상이 쇠뇌한 대로 쇠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제가 원하는 삶인 것처럼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이 저한테 벅차지니까 그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고 결혼을 앞으로도 그때 당시에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게 뭐 보험, 건강이 계속 나빠지니까 건강이 나쁠 때마다 보험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셀프 부양을 해야 되니까 연금을 완전히 제가 넣을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30대 나이에 뭐 실버케어부터 진짜 막 온몸을 보험으로 여러분 싹 다 두를 수 있는 거 아세요? 보험으로 몸을 싹 다 두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보험을 철저하게 가입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내 건강을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보험으로 몸을 두를 수는 있지만 보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건강이 나쁠 때마다 건강을 보살피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보험을 먼저 가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그렇게 저는 멍청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며칠 전에 조카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조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은퇴 자체가 저한테 목표였던 거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막연하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사니까 은퇴하고 나면 모든 게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했는데, 제가 우연한 계기로 은퇴 후에 살 수 있는 삶을 미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삶이 보통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실 제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반백수의 삶을 살아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런 짜여져 있거나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건강을 그동안 꾸준히 잘 챙겨왔던 덕분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전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연하게 은퇴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겠지. 근데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학원을 시작하면서 저는 돈만 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돈을 벌고 나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레벨에 문제가 있다는 걸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을 벌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그림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끝나지 않는 게임을, 엔드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그 게임을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열심히 사는 게 나쁘진 않지만,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음은 무엇이지, 내가 이 열심히 사는 거 다음에 무엇인지가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자체 사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사는 동안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건강을 잃었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몸 관리를 안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막 그냥 뚱뚱해진 거예요. 뚱뚱해지고 내 어떤 건강 관리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돈 버는 사이에 내 어떤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뭐 사랑에 빠졌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돈을 버는데 내가 집중해 있는 동안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와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됐나, 이 목표가 없는 상태로 단순히 내가 재정의 목표만을 이뤘다고, 내가 한 달에 연금 얼마씩 받고 싶었는데 그 연금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 돈이 여러분한테 좋은 삶을 개런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돈이 행복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돈하고 행복이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돈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그런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돈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면, 마치 돈을 더 벌면 내가 돈으로 인해서 행복이 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뤘어요. 재정적 목표. 은퇴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그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허함을 겪을 수 공허함과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만 이루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랑 결혼만 하면 내가 앞으로 영원히 꽃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현실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싶냐고 하면 뭐 여행 가는 거, 맛집 탐방 가는 거, 아니면 고급 취미 생활하는 거, 이런 거를 마치 우리가 되게 은퇴 후에 좋은 삶인 것처럼 보통은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고 이런 거를 기대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한테는 한계 효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맛집도, 아무리 좋은 여행도, 아무리 고급진 취미 생활도 그것만 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은퇴 후의 삶이든 아니면 지금의 당장의 삶이든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여행, 맛집 탐방, 고급 취미생활, 이건요, 지금 해도 돼요. 이거를 굳이 은퇴까지 미룰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은퇴 후에 할 거야라고 밀어놨는데 이것만 해서 은퇴 후에 행복할 수 없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난 뭐 해야 되지?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그 물질의 풍요만으로 좋은 삶도 함께 얻을 것이다라고 이 막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막 그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질의 풍요와 좋은 삶이 같이 가지 않아요. 이거는 본인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설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물질의 삶을 얻었다고 좋은 삶과 깊은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어떤 원하던 것들을 많이 이루었던 그 시점에 사회적인 어떤 성취라든지 경제적인 성취라든지 이런 것을 건강 하나 빼고 다 얻었던 그 시점에,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와 건강 빼고 얻었던 시점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돈으로 내가 행복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럼 나는 언제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찾아오더라고요. 자, 이겁니다. 물질의 풍요로는요, 물질의 풍요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이런 쾌락적인 행복이 인생에서 우리가 깊은 그 행복, 다른 사람을 돕거나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 세상에 내가 쓸모 있는 도구로 쓰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미덕의 행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물질의 어떤 풍요함으로 얻어진 어떤 쾌락이나 아니면 물질의 풍요함으로 얻어진 어떤 소유나 이런 것들로는요, 이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잠깐 그때는 반짝 되게 기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몇 천만 원짜리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뭐 그게 가방이 됐던 차가 됐던 물건을 샀어요. 고가의 물건을 사서 잠깐은 되게 기뻐. 너무 막 이 물건을 볼 때마다 기쁜데 여러분, 그 새로운 휴대폰이나 새로운 뭐 노트북이나 샀어요. 처음에 잠깐은 좋지만, 아니면 자동차 샀는데 처음에 잠깐은 너무 기쁘지만 처음에 그 행복감이 1년, 2년 계속 지속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정말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쓰임 받을 때, 이때 사람이 굉장히 진짜 깊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릿한 도파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던 일을 그만합니다. 하던 일을 잘라버려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쓸모가 있어야 진짜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놔야 되는데, 은퇴 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전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나중에 하려고 미뤄뒀던 것들을 은퇴 후에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예를 들어 뭐 여행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시간을 마음대로 빈둥거리기라든지 이런 걸로는 절대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느낌의 만족감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밀어놓고, 나중에 밀어놨다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 체계를 만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인생에서 제 나름대로는 가장 잘 이루었다 했던 순간에 저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막다른 낭떠러지의 끝에 약간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 나는 너무 숨가쁘게 왔는데 이걸로도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이 언제 여러분 되게 고통스러우냐면요, 희망이 있을 때는 살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몸이 바쁘고 피곤하고 학원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도 내가 이걸 해서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을 게 있다, 갈 곳이 있어라고 기대감이 있을 때, 은퇴하고 나면 나는 그땐 되게 행복하겠지라고 그걸 기대하고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는 되게 그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근데 이 희망이 사라져 버리면 인간은 삶의 어떤 의미를 잃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제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이 희망이 있으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벼랑 끝이지만 희망이 있다는 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거든요. 스페이스가. 희망이 없다는 건 여기서 그냥 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현재 여러분이 어떤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거나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리려고 대통령직을 걸고 비상계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안타깝게 파면 결정되셨고 국민들은 사실 희망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선을 원하지 않던 대선이지만 우리가 억지로 이제 이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정치인들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존해야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우리의 어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비관적으로 굉장히 비관주의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라고 이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면서 이걸 해서 내가 내 역할을 했을 때 세상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희망이라는 건 무조건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희망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걸 했을 때 내가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희망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아니라 이제 상황을 무조건 비관주의적으로 패배주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전에 저는요 굉장히 뭔가 상황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제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계획형 인간이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나는 굉장히 어떤 팩트 기반으로 보는 사람이야라고. 그래서 나는 되게 똑똑하게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인생을 굉장히 사실은 반대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도 의미 없는 일들이 인생의 대부분인데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 일에는 계획을 세웠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계획 아닌 무작위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작위성 안에서 이전에 내가 하지 않던 경험들을 하면서 옵션 값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는 익숙한 범위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 또 그런 반대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막다른 골목에 달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제가 인생에서 이 가져가야 되는 이 유연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서로 반대로 제가 행동했던 그런 결과로 저는 그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달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저희 멘토님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대부분의 선택들은 꽤 똑똑하고 좋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인생에서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했습니다. 멍청한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뭔가 이렇게 딱딱딱 계산해서 보장되어 있는 일만을 언제나 했어요. 이거 했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이 무엇이고 이제 이거 했을 때 다음은 무엇이겠다가 딱딱 계산되는 선택을 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계산되지 않은 되게 멍청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멍청한 선택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던 중에 어떤 외부의 교육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 멘토님과 연결이 됐던 거예요. 제가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기술을 저는 배웠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에서 자기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 안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외적인 어떤 이 보여지는 외부에서 그런 행복들을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의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쾌락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짜릿한 이벤트나 아니면 뭔가 나를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내가 그 안에서 스스로 감사와 행복과 어떤 만족과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안 했는데 우리한테 막 짜릿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도파민 같은 도파민성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사실은 되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멘토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잘 산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새로 배웠어요. 제가 저의 게시글에도 자주 쓰는데 목적은 진지하게 삶은 가볍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목적이 진지하고 삶이 가볍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쏟아내는 그런 불만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자신의 어떤 직장의 문제거나 남편의 문제거나 아이의 문제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작은 불편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크고요. 뭔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진지한 목표는 없고 삼사리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나한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삼사리의 문제에 내가 너무 시달리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크고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저희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배우미가 저의 동생이거든요. 배우미의 집에 지금 2달째 와 있어요. 2달째 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배우미 집에 와 있는데 예전에 저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남들한테 설명했을 때 딱 명사로 내 직업이 설명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주은숙은 되게 일 잘하고 똑똑한 여자여야 되고 이런 제가 정해놓은 그런 엄격한 기준과 규칙들이 있었고 엄격한 기준과 그런 규칙들의 원칙에 제가 맞지 않을 때 스스로 심하게 저에게 몰아붙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날 하루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제 직원한테 하잖아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하고 하루도 일하지 않고 다 그만두고 퇴사할 거라는 거를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깨달은 거죠. 왜 이렇게 나는 나한테 가혹하게 할까?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가혹해야 되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외부의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삶으로는 절대 내 삶이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인생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어떤 기회가 저한테는 제 인생의 가장 멍청한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실수하고 틀리고 뭔가를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요.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시행착오에서 내가 무작위성의 어떤 이득과 혜택을 얻을 수 없는 내가 상태라는 게, 내가 그런 유연함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게, 문제가 들어왔을 때 문제를 내가 기회로 전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운이라는 걸 인지조차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인생의 기회나 운이 없었다. 이게 사실은 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운과 기회와 심지어 귀인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내 상태가 사실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려면 멍청한 사람들은요, 이 눈앞의 것만 두고 이득과 손실을 따져요. 예전에 제가 딱 그랬습니다. 눈앞에 이득이 있는 건 하고, 눈앞에 이득이 없는 건 굳이 내가 여기다 돈과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정의 블랙스완, 내 인생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승금융의 기회로 나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운을 만나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양한 변동성을 겪으셔야 돼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보통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변동성이라는 건 불편하거든요. 이게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게 불안하고 그거가 되게 우리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인생에서도 그런 변동성이 여러분한테 들어와야 뭔가 내가 운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 기회 노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이득이 없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그냥 여기에 대해서 내가 큰 손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뭐 굉장히 큰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라 작은 손실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셔 여러분이 운이라는 걸 만날 수도 있고요.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그걸 여러분이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멘토님과 연결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했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사는지가 아니라 나 사는 꼴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제가 상상을 했던, 제가 만들었던 그 상상의 질서에 갇혀 살던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최근 2년 정도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이전에 운영하던 학원도 정리하고 2년 조금 안 됐어요. 정말 다양한 제가 정말 많은 실험들을 했거든요. 이전의 인간 주은숙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던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제 삶에 자유가 많아졌어요. 자율도가 높아졌어요. 어떤 거냐면 삶에 대해서 외부의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 탓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에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요, 문제가 들어온 거는 내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방법을,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를 내가 선택하는 대신 타인한테 원망하고 비난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내주는 셈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저의 스승님인데요. 마지막 저의 스승님은 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실 저는 여러분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가 처한 이 삶,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던 것이 아니라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제가 불과 뭐 진짜 얼마 100년, 150년 이전에만 태어났어도 지금 제가 되게 당연하다고 누리던 것들이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마땅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땅한 게 아니라 과거 어떤 순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피와 땀과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 심지어는 어떤 자신의 목숨을 내건 그런 희생의 결과로 오늘의 제가 누리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주은숙보다 저는 훨씬 더 제가 누리는 삶의 가치를 깊게 깨달았고 더 감사하게 알게 된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전히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과거의 시간들, 사실 그 작년 12월 말부터 제가 이제 광화문 광장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전의 삶에서 제가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뭔가를 사실 해본 적이 있던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게 사실은 결국 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뭔가를 해본 일이 있던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뭐 남편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평생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저에게 뭐 부모님이나 자매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뭔가를 애쓰면서 뭔가를 사실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만, 저의 삶을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보여주신 저희 현실의 눈을 뜨면서 정말 저의 삶을 많이 돌아봤는데, 아, 그동안 나는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주은숙은 진짜 이기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매우 이기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간이 정말 가장 깊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것을 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타인을 도울 때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썼던 제가 이 몇 달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성숙한 인간이 되는, 사실 저한테는 그런 기회였어요. 사실 이전에는 제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뭔가를 애를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이제 용기 내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적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뭐 제 집에서 영상을 찍는 그런 행위였고, 이제 뭐 리스크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악플을 단다거나 뭐 저한테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였지, 제가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내가 이제 어떤 아스팔트에 나가서 뭔가 이제 막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격하게 이런 어떤 투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타인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정말 진지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쥐어 짜서 그 보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알려주신, 우리에게 눈뜨게 하신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저희 멘토님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이전에 많은 실험들을 제안하셨거든요. 근데 실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일정 범위 안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도전하고 실험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저의 그 틀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틀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저항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생존하려면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정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를 다양한 실험에 노출을 시키셨고, 이제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그 노출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채널이 저의 두 번째 채널이거든요. 첫 번째 채널에서는 정말 지금 다시 가서 들어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한마디로 저 혼자 영상을 찍고 정말 이 저만의 놀이터였던 거죠. 근데 그거에서 훈련이 돼서 두 번째 채널에서 제가 자기 개발과 제가 돈 벌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했던 경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실은 저는 정치 얘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도 얻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응원하면서 제가 하는 어떤 정치에 대한 저의 생각 플러스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얻었던 배움과 깨달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해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해주셔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큰 힘을 그어주셨다는 사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키지 못했지만, 대통령께서 이후에 더 억울한 정말 부당한 어떤 그런 판결을 받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닥친 목표는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 인생의 어떤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신 김은영 사장님, 그리고 개미 멘토, 아이스강 저의 멘토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세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